1401년 8월 한양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새 왕조의 법도는 아직 굳지 않았고 권세를 쥐인 이들은 여전히 백성 위에 군림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여름 조용한 북소리 하나가 그 오만함의 균열을 낼 참이었다. 태종 이방원은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피를 밟고 왕좌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강력한 법치로 왕권을 굳히길 원했고 힘없는 이들의 억울함이 땅속에 묻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 뜻이 제도가 된 것이 바로 신문고였다. 태종 1년 왕은 궁궐문 밖에 큰 북을 달았다. 신문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길 없는 이가 이 북을 치면 왕이 직접 듣겠다는 뜻이었다. 신분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백성에게 열린 단 하나의 문이었다. 하지만 이 북을 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규정상 먼저 지방관아와 사헌부의 소장을 올렸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야 비로소 신문고를 칠 자격이 생겼다. 고발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고발인이 처벌받았다. 북을 쳤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오랜 싸움의 끝이었다. 조호, 검교 참찬이라는 직함을 가진 조선의 고위 관료였다. 검교직은 실무를 맡지 않는 명예직이었지만 그것이 곧 한가함을 뜻하지는 않았다. 관료 사회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적잖은 무게를 가졌고 그 무게는 때로 백성을 짓눌렀다. 누군가는 조호로 인해 깊은 억울함을 품게 됐다. 오랫동안 관할을 두드리고 소장을 써 올렸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권세 있는 자를 고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다. 소장은 번번이 기각됐다은 사헌부의 문도굽게 닫혀 있었다. 힘 있는 관료의 이름 앞에서 문서는 책상 서랍 속으로 사라졌고 억울함은 쌓여만 갔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마침내 고발인은 결심했다. 한양으로 올라가 신문고를 치겠다고.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고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다면 오히려 자신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터였다.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을 걸어 한양도성에 닿은 고발인은 경복궁 문 앞에 그 북 앞에 섰다. 손이 북채를 향해 뻗었다. 심장 소리가 북소리보다 먼저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쿵. 북소리는 궁궐담을 넘었다. 멀리서 경비를 서던 금군 병사들이 소리를 향해 달렸고 순식간에 고발인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일로 신문고를 쳤느냐? 고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고발인이 올린 소장은 즉각 궁 안으로 전달됐다. 검교 참찬 조호가 자신에게 부당한 해를 끼쳤으며 여러 차례 관아에 호소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신문고를 치게 됐다고 했다. 한 장의 문서가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간 것이었다. 신문고 제도에 따르면 북이 울리면 왕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법이었다. 제도의 무게는 고발인이 누구든 피고발인이 누구든 왕이 직접 살피도록 강제했다. 피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다. 소장이 태종의 손에 전달됐다. 피고발인의 이름 조, 검교 참찬. 결코 작은 이름이 아니었다. 왕은 문서를 펼친 채 잠시 시선을 그 위에 고정했다. 조정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검교 참찬 조호가 신문고로 고발을 당했다고. 이 사안 짐이 직접 들어야겠다. 즉각 사헌부에 명하여 사실 여부를 낱낱이 조사하도록 하라. 그 고발인이 무엇을 당했는지, 조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빠짐없이 보고할 것이다. 조사는 시작됐다. 사헌부 관원들이 움직였다. 고발인의 진술을 받고 조호 측의 입장도 들었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을 찾아 파고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문서가 쌓이고 기록이 맞대어졌다. 조사는 길지 않았다.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조호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백성에게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짙어졌다. 권세가 빚은 과오였고 그것은 이제 기록으로 남겨졌다. 전하, 삼가 조사 결과를 아래옵니다. 조호의 행위는 고발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사옵니다. 고발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여러 드러났으며 조호 측의 해명 또한 이를 반박하기에 부족하옵니다. 처분은 전하의 뜻에 달려 있사옵니다. 조에게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의 해명은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사 결과는 이미 왕의 책상 위에 올라 있었고 태종의 눈은 그 문서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판결을 앞두고 조정의 긴장이 흘렀다. 조호는 이름 있는 관료였다. 그를 처벌한다는 것은 조정 내 일부 세력과의 마찰을 의미하기도 했다. 태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모든 신료의 눈이 용삼을 향했다. 조호를 평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그 신문고는 짐이 직접 세운 것이다. 권사에는 관리라 해서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짐의 법을 모르는 것이다. 지위가 높다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1401년 8월 13일 검교 참찬 조에게 유배형이 선고됐다. 목적지는 평주. 높은 직함이 그를 보호하지 못했고 관료 사회의 인맥도 판결 앞에서는 무력했다. 왕의 법이 신분보다 높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유배의 관직과 명예를 잃고 낯선 땅으로 추방되는 형벌이었다. 조호는 조정을 떠나야 했다. 함께 자리하던 관료들 사이를 지나 대궐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다. 한양을 벗어난 유배 행렬은 북쪽 길을 밟았다. 평주는 그리 멀지 않은 땅이었지만 관직을 잃은 이에게 그 거리는 한없이 멀었다. 한 철의 권세가 이렇게 끝났다. 한편 고발인은 어땠을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왕에게 직접 호소했다. 목숨을 걸었고 기다렸고 결국 억울함이 풀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신문고는 제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관료가 아니라 백성이 이긴 것이었다. 왕법이 신분보다 높다는 것을 이 북소리가 증명했다. 조선 초 법치의 이상은 하나씩 시험대에 올랐다. 왕이 만든 제도가 왕조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백성을 지키는 것인지. 태종 이방원은 이 사건에서 하나의 답을 제시했다. 그 답은 오래 기억됐다. 신문고는 조선 내내 유지됐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다. 접근하기 어렵고 남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억울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닿는 길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왕조의 특별한 기록으로 남는다. 1401년 8월 13일 검교 참찬 조호는 평주로 유배됐다. 그리고 그 판결 뒤에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쳤던 북소리가 있었다.